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정치적 기본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답이 없는 정권입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라는 책을 알릴레오에서 다뤘습니다. 도대체 프레임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쓰는 흔한 말 중에서 상대의 프레임에 걸려들었다. 프레임을 잘 짜야 한다.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말들이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진이나 액자의 틀처럼 대상을 가두고 그것만 보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고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레임의 상대는 우리가 사는 세상 전체일 정도인데 정부나 정치권에 가장 흔하게 쓰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자꾸 쳐? 가만히 봤더니 얘네들이 말의 전쟁에서 지고 있잖아. 이 선거라는 것은 말과 논리와 이런 걸로 겨루는 건데 이 좌파들이 보니까 얘들은 너무 순진해.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면, 사실을 말하면,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멍청한 얘기야. 그러면서 사회적 공론장에서 민주당이 이기려면 사람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무엇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인간이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를, 그러니까 왜 가난한 사람들이 공화당에 투표하지 라고 한탄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 공화당에 표를 찍는 그 이유를 인지과학적으로 알아야 돼. 유시민 작가가 하나의 예를 소환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그 대선 후보 경선 예전에 할 때 절대 하지 마라고 한 거를 했거든.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라고 문재인 후보한테 물었어요. 그 순간 사람들은 다 안철수 씨가 MB 아바타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안철수는 MB 아바타인가 아닌가를 생각하게 돼. 그러니까 내가 MB하고 상관없다는 말을 하려고 그 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올가매는 프레임을 던져버린 거야. 도대체 프레임이라는 게 뭔가? 패널로 출연한 김종배 방송인이 하나의 예를 소환했습니다. 제가 그 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걸 갖고 한번 예를 들어본 게 김대중 정부 때 대북 정책을 햇볕 정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햇볕 정책이라는 게 한동안 논의가 되다가 보수 쪽에서 이제 반격에 나서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때 어떠한 프레임을 짜냐면 퍼주기라고 하는 맞아요. 대북 퍼주기. 예. 맞아요. 뒤에 정책도 안 붙여요. 퍼주기 정책이 아니라 그냥 퍼주기였어요. 그러면 햇볕 정책과 퍼주기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프레임이 작동이 됐던 거란 말이에요.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이게 프레임이 만들어지게 됐던 게 뭐냐면 이솝우화에 나오는 바람과 해. 그 이솝우화에서 따온 거거든요. 나그네가 지나가요. 막 잔뜩 웅크리고 이렇게 막 지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람과 해가 저 사람 외투를 어떻게 벗길 것인가를 내기를 하다가 내가 바람을 세게 불면 날아갈 거야. 그런데 안 날아가니까 그럼 해가 햇볕을 비춰가지고 더워서 벗게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평화적으로 그러니까 북한에 접근에 들어가고 하면은 북한도 여기에 호응해서 결국은 개혁 개방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깔리는 상태에서 나온 게 햇볕 정책인데 보수 쪽에서는 뭐를 때렸냐면 퍼주기라고 하는 것도 일방성을 때리고 있는 거죠. 안 날아가니까 그럼 해가 햇볕을 비춰가지고 햇볕 정책? 근데 지금 북한 호응 안 하잖아. 결국 니네 짝사랑 아니었어. 햇볕 정책을 짝사랑으로 치환하려고 짝사랑이 그 다음에 어떤 걸로 가냐면 굴욕으로 가버렸어요. 대북 굴욕. 대북 굴욕으로 가면서 퍼주기라고 하는 어떤 이제 프레임을 짜갖고 이제 반격에 나섰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여기에 뭐가 깔려있냐면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점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게 그 무엇에 대한 사람들의 고정관념, 원천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북한에 대해서 언젠가는 합쳐야 되는 한 민족이고 우리가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이들도 어떤 이성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북한은 비이성적인 적대 집단으로 설정을 한다면 이미 거기에는 뭐가 깔려 있는 겁니까? 감정적 태도가 깔려 있는 거죠. 북한에 대한. 이 북한에 대한 이 감정적 태도가 깔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네이밍이 되느냐에 따라서 감정적 대응까지도 바로 끌어낼 수 있는 게 프레임이라는 거죠. 이것이. 유시민 작가가 프레임에 관해 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금 폭탄, 우리나라는 세금 폭탄론이죠. 이제 미국에서는 텍스 릴리프, 그래서 감세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증세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드는 언어예요. 세금 폭탄이. 이 주도권을 미국 경우는 공화당이 감세를 하는 쪽에서 이 프레임으로 주도권을 잡았는데 우리나라는 세금 폭탄론으로 이걸 부정적으로 세금을 보는 언어로 이 주도권을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적은 똑같아요. 세금 구제라는 이 정책의 목적은 세금 자체를 줄이는 게 아니다. 모든 복지 프로세스를 다 박살내는 게 목표라고.
우리나라는 더 노골적이죠. 세금 폭탄론을 펼쳐서 지금 감세를 해줘서 작년에 세수 결손이 60조 원 가까이 그렇죠. 났습니다. 세수 결손이라는 건 세금이 적게 걷혔다는 뜻이 아니고 원래 세입 세출을 맞췄을 때 걷었어야 될 세금보다 60조 원 가까이가 덜 걷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빚이 60조 원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고 그 대신에 국가가 더 가난해지고 그러면서 과학기술 예산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감축되는 거죠. 목표는 같아요. 네. 언론인 김종배 씨가 말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 어떤 정서의 에스컬레이트 현상이 나타나는 예. 게 복지라고 하는 부분까지 어떻게 가냐면 복지의 재원은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 뜯어가서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도 복지를 하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까지 가버리는 거니까 결국은 내 돈 뜯어가서 남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니냐라거나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계속 자극을 하게 되는 거고 세금 구제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도 오히려 구제받는 대상은 남이 아니라 나잖아요. 오히려 이제 직접적으로 오는 어떤 혜택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을 때리는 게 이제 그 프레임인 것이죠. 이게 세금 구제라고. 프레임이라는 게 왜 작동하는가? 프레임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죠. 지금 총선 앞두고 하는 특집으로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제가 이제 드리는데요. 여기 저자가 이제 진보하고 보수의 내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혹은 어떤 프레임이 기본으로 작동을 하고 있냐고 국가와 관련해서 보면 뭐 감세, 복지 다 마찬가지인데 또는 뭐 치안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국가와 나와의 관계에서 볼 때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은 어떤 프레임이 있냐 하면 국가라는 것은 엄격한 아버지가 네. 있는 가정 이렇게 프레임이 돼 있다는 거예요. 진보는 뭐냐 이게 이제 미국 리버럴이죠. 민주당 쪽 자상한 부모가 같이 꾸려나가는 가정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 요소를 갖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규정에 대해서? 이게 이제 지금 국가의 역할에 대한 요것도 하나의 어떤 프레임작이죠. 사실은 자상한 부모의 모형이나 엄격한 아버지 모형도 사실은 하나의 프레임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국가의 역할에 대한. 근데 그것을 그냥 프레임이 아니라 그냥 얘기를 한다면 국가의 역할에서 보수 같은 경우는 규율 국가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하고. 엄격한 아버지가 그렇죠. 통치하는. 그렇죠. 네. 해봐. 그런데 결과에 대해서 뭐 하면 때리겠다. 규율을 앞세워가지고 뭐 하면 그래서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을 중심으로 가져간다라는 것이고 자상한 이제 부모 모형 같은 경우는 그런 것보다는 돌봄 국가에 우리가 더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이런 게 아니라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같이 어깨 동무하면서 가면서 연대하고 돌봐주는 이런 국가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들 가정이라고 하는 은유를 통해서 이제 레이코프가 지금 이제 표현을 한 거니까 저는 아주 그러니까 그 적절한 표현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보수 쪽은 폭력 가장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때려도 된다. 아니 막 박정희 숭배하고 심지어는 요즘 와서 이승만 막 숭배하는 이런 네. 영화들 막 건국전쟁. 단체로 보러 다니고 막 영화 보고 뭐 돈 주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 생각은 국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만큼 자기 국민을 많이 죽인 대통령이 흔치 않아요. 세계사적으로. 근데 여하튼 폭력 가장을 선호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만 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면 어떤 범죄가 발생을 해요. 어떤 범죄가 발생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서 보수와 진보가 많이 달라요. 이 책에도 나오지만 보수는 직접적 인과관계를 중시하고 진보는 유기적 인과관계를 중시한다는 그 대목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네. 보수는 뭐냐면 그 직접적인 인과관계 A가 B를 죽였잖아. 그럼 A를 죽여야 돼. 그러면 A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책임을 물으면서 규율을 앞세워서 때리는 거죠. 사형시켜야 돼. 이게 보수의 예를 접근법이라는 들면은 이태원에서 참사가 발생하면 왜 그 시간에 사람 많은데 가? 그렇죠. 개인 책임이에요. 근데 이제 진보의 유기적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있지만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범죄를 저질렀느냐 라고 하는 구조적인 원인까지 살펴야 예방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태원 참사가 나면 그럼 경찰은 뭐 했습니까? 그렇죠. 사람 몰릴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완전히 그러니까 저기 그 사후 체계가 다른 거죠. 그런 점은. 그러니까 치안과 관련해서 보면 엄격한 아버지 가정을 선호하는 보수들은 사형제를 찬성하는 경향이 있죠. 사람을 죽였어? 부당하게? 이유도 없이? 강도 목적으로? 죽여야 돼! 왜 그런 놈을 아까운 세금으로 밥 먹여 가다 놓고 빨리 죽여버려! 이게 이제 그 엄격한 아버지 가정 프레임이에요. 근데 걔가 왜 강도를 하게 됐지? 걔는 그 어릴 때 그러면 어떻게 자란 거야? 봤더니 뭐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는데 국가 지원도 없고 이래가지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뭐 소년은 들락날락 이렇게 했다. 그다음에 그러면 형량을 높이고 사형을 집행하면 범죄가 줄어드나? 데이터를 좀 보자. 그래갖고 막 시계열 데이터를 막 봐서 그게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고 안 하는 나라 봤더니 오히려 사형 집행하는 나라가 흉악범죄 범죄율이 더 높네?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보고 그리고 중형을 선고하기 위해서 그럼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야? 그렇게 계산해보고 그거하고 복지 지출을 늘리는 쪽하고 어느 쪽이 비용이 많이 들지 이런 걸 다 따진 끝에 사형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예방과 교정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펴는 쪽이 재정도 적게 들고 유리하다. 성과도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어떤 이 인과관계의 기나긴 사슬. 예. 이게 유기적 인과관계인데 요게 이제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예. 노동정책에서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였어요. 내걸었던 게.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정책은 노사법치주의예요. 완전히 다르죠. 성격이. 뭐냐면 노사법치라고 하는 것은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해. 국가가 개입할 일 아니야. 그런데 조금만 삐져나오면 그냥 법으로 앞서서 때리겠다. 이게 노사법치주의예요. 근데 노동존중 사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사회의 어떤 전체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같은 이윤으로서 똑같은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바꿔 들어가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했던 부분이니까 근본적으로 접근법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지금 비교를 해보면.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엄격한 아버지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자상한 부모가 어떻게 나타나니까 여기서 대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한 아버지 가정이라는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노동자인데도 자유를 존중하는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거지. 노동자업을 막 때려잡는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엄청 가난한데도 이 모델을 갖고 있으면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하는 정당을 지지 안 하고 부자 감세 이런 거 하는 정당을 막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이야기하고 과학적 또는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인과관계, 인과율을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야 진보주의자 니들 좀 생각 좀 해봐라고 말하는 대목이 이런 대목이에요. 저는 이거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